10대 이전엔 놀고 10대엔 공부하고 20대부터 50대엔 일하고 60대엔 은퇴한다. 지난 150년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대는 정확하게 똑같은 규칙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정해진 연령대에 놀고 공부하고 일하고 은퇴하라는 규칙이죠. 동시에 지난 15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TV와 인터넷이 등장하고 여성이 투표권을 얻고 인류가 발에 달을 딛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등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변화가 일어났죠.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기나 할까요? 건강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 시대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고령자들은 많아지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자이든 타이든 한번 방황했다 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낙오되고 중년의 나이에 또 한번 방황하게 되고 은퇴 후엔 고독의 시기를 맞게 되고 여성은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과거 교육은 시간이 갈수록 쓸모없어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직면하고 있는 사회는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만 하는 걸까요? 또 미래 세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현대인들은 정해진 연령대에 놀고 배우고 일하고 은퇴하는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기대받습니다. 10대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60대에 은퇴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순차적 인생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각각의 연령대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누가 정했나요? 이게 무슨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연 법칙이라도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순차적 인생 모형은 사람들을 연령별 집단과 역할에 따라 분류한 사회 정치적 구성일 뿐입니다. 결혼 후에 여성은 가정을 돌보고 남성은 생계를 책임진다는 가부장제와 위계적 구조와 역할 분담이 특징인 관료제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사회적 구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러한 구조를 당연시 여기게 됐을까요? 연금제도와 학교 교육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는 통일 독일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엔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 같은 정치 이론가들이 혁명을 위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커져갔고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부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노동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데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겠다는 거였죠. 당시 노동자들에겐 꽤나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졌고 덕분에 독일은 혁명의 위기를 피해 발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889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 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연금제도는 시간이 지나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갔고 1935년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에 서명하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1988년이 돼서야 제대로 갖춰졌죠. 다음은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지금의 순차적 인생 모형을 떠받치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제각각 다른 사회적 역할, 경력, 그리고 일자리로 분류했기 때문이죠. 의무초등교육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경 구절을 읽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구원이라 여겼죠.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면 글 쓰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을 장려하는 것이 기독교의 의무가 됐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여러 식민지들에서 교육이 실시됐고 국가가 지원하는 대중교육은 19세기 후반이 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들이 현재의 순차적 인생 모형을 떠받치는 기반이 되었고 마침내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 문화와 법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사람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순차적 인생 모형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라는 이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은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낙오자로 취급하게 됐죠. 예를 들어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피터팬이라고 부르고 철들지 못한 어른으로 자라난 청소년은 바나나, 은퇴할 여력이 없는 노동자는 낭비벽이 심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뿌리 깊이 박힌 순차적 인생 모형은 삶에 정말로 어떠한 단계가 있다고 믿게 만들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실패자가 될 것만 같은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연히 이 구도를 설계한 사람들은 학교 교육부터 근로, 은퇴로 이어지는 단계들이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한 가지씩 파헤쳐 봅시다. 1900년대 후반부터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 양육에 대한 개념이 좀 변화했습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최대한 훌륭한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주는 것에 몰두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무의식 깊은 곳에도 순차적 인생 모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성적이 뒤처지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순차적 인생 모형에는 교육에서 일터로 나아가기만 하는 선형구조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말인즉슨 어떤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거의 정해지게 되고 일터로 가는 순간 다시 학교나 교육을 받으러 돌아갈 수 있는 피드백 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에 다닐 때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최대한 좋은 직장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뭐랄까요, 10대와 20대의 모든 기회가 몰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10대 시절 내내 성적으로 경쟁하면서 책상머리 교육, 주입식 교육만 받는데 평생 동안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운명적 결정을 10대에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일까요? 은퇴 후에 문제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연결성이 떨어지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은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독과 허무함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은퇴라는 걸 해야 하나요? 실제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무병장수한 사람들 중에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장수하는 지역 중 하나인 일본의 오키나와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키가이라고 해서 삶의 목적을 갖고 열정을 다해 살아갑니다. 장수하는 지역인 오키나와에는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질병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한 획을 그은 건축가 필립 존스는 많은 나이에도 꾸준히 작업하고 활동하며 98세까지 살았는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노년기 같은 건 없다. 하지만 순차적 인생 모형은 젊은 시절에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버티다가 많은 돈을 모아서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끔 만듭니다. 더 최악인 것은 사람들을 연령 집단으로 분류해서 세대 간의 마찰과 긴장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세대 간 갈등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이러한 세대 간 갈등에는 순차적 인생 모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차적 인생 모형이라는 기반 위에서 인구 연령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겹치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겁니다. 대충 이러한 예시만 봐도 알겠지만 이러한 인생 모형은 생애 각각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학교 교육과 연금 제도, 임금에 기초한 고용으로 인해 1900년대에 생겨난 이러한 인생 모형은 건강 수명이 늘어난 현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모델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대규모 산업화와 학교 교육이 자리 잡고 나서 강요되었던 이러한 길을 미래 세대는 따르지 않게 될 겁니다.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에 관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은퇴 연기, 노동자와 고용주의 분담금과 세금 인상, 연금 수령액 삭감, 젊은 노동자의 이민 확대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노동연령 인구 대비 은퇴연령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2040년이 되면 노동연령 인구 1명이 60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로봇이 힘든 일들을 모두 도맡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지속이 불가능한 비율인 거죠. 그럼 지금 당장 눈앞에 직면한 이러한 큰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또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 사회는 인구 연령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순차적 인생 모형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조직은 이를 인지하고 뿌리 깊은 관념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평생 동안 학교를 한 번만 다녀야 할까요? 긴 생애 동안 한 가지 경력이나 직업만 가져야 할까요? 살아갈 시간이 평균적으로 25년이 더 남았다면 65세에 은퇴해야만 할까요? 저축해놓은 것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로의 전환은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며 사회적, 경제적 혁신을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점들의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다수의 경력과 개인의 성취, 유연한 노동시장, 세대 간 이해 촉진, 사회적 불평등 완화, 창조성과 혁신 증진, 삶의 만족도 증가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전 세대의 경우 20살이면 인생의 3분의 1이 흘러간 뒤였지만 지금은 20살에 여생이 60년에서 7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살의 나머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젊은이들에게 또한 경제에 현명한 일일까요? 만약 20년마다 새로운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한다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6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경험도 쌓이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구체화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갈 확률도 더더욱 높아지겠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과도한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인생의 소명은 단순히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직장을 오가며 다양한 경력을 경험하고 실험하는 과정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삶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거고요.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할 때 그 어떠한 사회적 낙오자도 생기지 않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유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경로만을 추구하는 획일화되고 경직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도전과 창의성이 비로소 꽃피울 수 있을 겁니다.
한 분야에서 20년간 경험을 쌓은 사람이 다른 분야로 전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융합시키는 사례가 많아지면 당연히 창의성과 혁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새롭게 배우고 일하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세대 구별도 사라지고 전 세대가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인생 모형에서 벗어남으로써 여성들도 경력과 가정을 병행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게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뒤쳐져도 실패했다는 느낌,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하며 사는 것 같은 피곤함,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 이런 것은 순차적 인생 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이며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50년간 이어진 뿌리 깊은 관념으로부터 한순간에 벗어나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로 전환되기란 여느 혁신이 그렇듯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와 기업, 조직, 사회, 개인 모두 다 같이 변화해 나가야만 이뤄낼 수 있는 혁신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읽고 다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고 배운 것을 버리고 또다시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기술의 미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갱신되면서 지금 당장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머지않아 낡은 것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어떤 교육과 어떤 가르침을 줘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현 시대의 초등학생 절반 이상은 미래가 닥쳐야만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날 직종에서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결과를 보여주고 결과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하는 능력 기반의 교육, 복잡한 글을 읽고 이해하며 창조적으로 글을 쓰고 추상적 사유에 능숙해질 수 있는 교육,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여 자신의 현실 모형에 포함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성인들 역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해진 시대로 평생 교육의 개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지난 몇 년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급부상한 것도 우연은 아니겠죠. 기업들은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나이에 따라 인재를 분리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온라인 교육 자격증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또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교육, 기술,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은 경제와 기술 변화의 새로운 물결에 적응하고 직업과 경력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개인들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죠. 나이로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세대가 함께 배우고 일하고 소비하는 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이며,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개인과 조직, 사회가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현 사회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순차적 인생 모형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급진적인 변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